있는데 저도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약 개발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도 페이즈 3까지 넘어가는데도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약물 후보 물질들이 탈락도 하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임상 시험도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임상 시험에 들어갈 약물들도 조금 더 나중에 임상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약물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 편에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실제로 약물을 썼을 때 농도와 반응 간의 상관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음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약물의 그 농도를 예측하는, 즉 약동학이라든지 약물의 반응에 해당하는 양력학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파마코메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 FDA에서도 파마코메트릭스에 관련된 디비전이 따로 있고, 여기서도 파마코메트리션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또 다양한 약물의 모델이라든지 질병 모델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의 그 허가 단계에서도 임상시험의 진행이라든지 약물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런 모델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 활용되어서 업셉트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약물들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많이 이용된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약동학의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체내에서 약물이 움직이는 동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야지만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향후 시뮬레이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장기 안에서 약물의 농도의 흐름, 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변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동일한 하나의 장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것을 컴파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원 컴파트먼트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편의 그림에서는 투 컴파트먼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물이 예를 들어서 혈장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 펄퓨전이 느린 장기에도 약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물이 배설된다. 이런 모델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환자에게 얻어진 약물의 농도와 이런 가상으로 만든 모델에서 예측된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각각의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 때는 이거는 사실 우리 몸과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모델이 잘못된 모델들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분은 실제로 에러 값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동학을 모델로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퍼플레이션 파워코카이네틱스 모델링 기법이 되겠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얻어진 각각의 농도 자료들을 각각 개별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 묶은 다음에 모델을 만들게 되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표값과 실제로 환자들에서 측정된 값들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해당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밝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우리가 개체 간의 차이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별이라든지 나이와 같은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 개체 내에서도 사실은 시간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전, 오후가 다를 수가 있고 이전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와 지금 병원에 방문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예측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착값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델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시험할 다음 단계에 어떤 용량으로 줄 것인지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약물 라벨링에도 보시면은 뭐 이런 체중을 가지는 경우에는 용량을 얼마로 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라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파워코 매트릭스, 집단 약동학 모델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Non-Linear Mixed Effect 모델이라고 해서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들, 예를 들면은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약물이 얼마나 빠르게 소실이 될 것인가, VD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분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와 같은 값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가 성별이 같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런 PK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랜덤 이펙트가 관여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예측된 클리어런스라든지 VD 값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의 농도를 예측한다 할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예측되는 값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들을 반영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런 PK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공변장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저도 사실은 이런 파퓰레이션 PK 모델을 제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개발을 했었고, 실제로 뭐 회사라든지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병용 약물이라든지 간기능, 신기능 등을 넣어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사실 제가 여태까지 시도했던 약물들 중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공변량으로 들어갔던 적은 없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타클리무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인플릭시맙이라든지 다양한 약물들에 대해서 시도는 해봤지만 성별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연구들에서 이런 성별이 영향을 줬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연자분께서 졸피뎀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사실 FDA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 이 약을 복용을 했었을 때 아침에도 좀 졸린 증상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5mg으로 용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익스텐디드 릴리즈 제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MA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라벨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자가 모델링을 했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8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에게서 얻어진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봤던 그런 non-linear m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해서 약물의 배설되는 속도에 성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량화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에서 약물을 10mg, 12.5mg, 5mg을 줬을 때 남자와 여자에서의 시간에 따른 농도 차이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래쪽이 남성이 되겠고 위쪽이 여성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여성에게서 조금 더 농도들이 다 높게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약동학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델링으로 나타낸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 분야에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니투무맙 같은 경우에도 약물에 배설되는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클리어런스에 성별을 넣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났고 남성의 레퍼런스 1이라고 했었을 때 여성에게서 대략 한 31% 정도 약물이 배설되는 속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중에 하나죠.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약물이 배설되는 데 관여하는 클리어런스에도 성별이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 모델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아테졸리주맙이 우리 몸에서 분포하는 분포 용적 역시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약물의 배설 속도라든지 그리고 약물의 분포되는 그런 분포 용적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에서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제거되는 속도가 대략 한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했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은 다음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페이즈 2 트라이얼이었다면은 페이즈 3 트라이얼로 넘어갈 때 여성에게서는 조금 더 낮은 용량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봤던 파퓰레이션 PK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단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Models라고 해가지고 PBPK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인체 너무 빠르진 않나요? 그래서 인체를 정말 그 정교하게
모든 그 앞에서 봤던 집단 약동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하나 또는 두 개, 어떤 여러 개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모델로 만들었다면 PBPK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기들이 구획으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장기로 들어가는 혈류량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는 혈류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매스 밸런스, 그러니까 질량 보존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어떤 양만큼의 물질이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배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분 방정식으로 연결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해놓은 게 리버, 간에서 약물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간을 놓고 봤었을 때 간 안에 존재하는 약물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고 이것을 모든 장기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많은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그 계산하는데 굉장히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PBPK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론적으로는 제시가 되었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높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PBK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PBK 모델을 어떻게 연구에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약물이 개발이 되면은 이 약물로부터 캠 인포메틱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약물의 특징들을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하게는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이 물질의 극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 물질의 지용성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 물질에는 수소를 노너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또는 할로겐기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인비트로 실험들도 하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얼마나 잘 투과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저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동물 역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각각의 장기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장기들을 혈액으로 다 연결시켜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서 각각의 동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농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뭐 렛에서는 농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실험하기 전에 마우스나 렛에서 PK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된 값과 실제로 관측된 값을 차이를 우리가 조정함으로써 모델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모델이었다면은 우리가 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리파이먼트한 데이터는 좀 더 생리학적으로 맞는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쥐에서의 뭐 간의 크기라든지 쥐에서의 심장의 크기, 쥐에서의 혈류 속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사람의 데이터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에서는 이 약물의 농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약동학 연구를 수행해서 얻어진 농도랑 비교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잘 맞는 모델로 리파이먼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사람한테서 잘 맞는 모델, 즉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잘 맞는 모델이 개발이 되었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또 여성의 값으로 치환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소아의 값으로 치환시키거나 또는 노인의 값으로 치환을 시키면은 노인에서의 약물의 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임산부라든지 여성에서는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성별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약학 쪽에서는 지금 현재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 가지의 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동물들의 체중과 약동학적인 특징이 서로 이렇게 로그 값을 쟀을 때 직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서는 약동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될지를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했다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선 사실 동물의 세종을 테스트를 해야 하거든요. 동물 실험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PBPK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식약처에서 나온 과제에서도 PBPK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가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을 대상으로 예측된 사람의 값과 그리고 PBPK 모델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예측된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만든 PBPK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에서의 예측값이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PKS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표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종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스트 아시안을 선택을 하고 남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남성의 일반적인 뭐 30대 인 경우에는 체중이 60kg 정도 되고 뭐 170cm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표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가 피멜로 변경을 했더니 30세인 경우에 체중이 51.24kg 그리고 키는 154.9cm다. 이런 식으로 대표 값들을 넣어줍니다. 이게 체중하고 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나토미컬하게 각각의 장기들의 볼륨 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부 다 이렇게 체중을 넣으면은 다 반영이 되게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만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은 이 성별에서의 대표 값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더니 남성에서는 체중이 조금 더 높았었지만 팻의 그 부피는 12.76리터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15.57리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각각의 그 해부학적으로 어떤 특징으로 다른지를 모델 안에 넣어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에서 졸피뎀에 대한 파퓰레이션 PK 모델을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 졸피뎀에 대해서는 PBPK 연구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을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관측되었던 농도값들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이 실제값과 예측값이 잘 맞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공변량으로 두고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그냥 체중적인 차이 때문이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여성의 체중과 남성의 체중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노멀라이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고, 그 다음에 여성에서는 또 대사적인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사의 차이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에게서 이렇게 졸피뎀의 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파퓰레이션 PK 모델에서도 나왔던 결과와 비슷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색이 여성, 그리고 초록색이 남성입니다. 여기에서 체중만 비슷하게 맞췄을 때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물이 배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체중을 보정을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서 졸피뎀의 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성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체중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여성인 경우에 무조건 5mg을 쓰기보다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체중이 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10mg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10mg을 쓰도록 권고를 하는 이런 연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임산부에게서 기형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티노익 애시드, 즉 바이타민 A가 여성에게서 췌기형성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아트라라고 하는 올트랜스 레티노익 애시드를 피부에 발랐을 때도 과연 이게 기형을 유발할 만큼 농도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되겠고, 왼쪽 편을 보면 알겠지만 각각의 장기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태반과 엠브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이 태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분이 이제 엠브리오로 넘어가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한 것은 피부에 아트라를 발랐을 때 이게 과연 폐하에게 전달이 될 건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약물 약제가 있고 피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동물에게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아트라를 투여했던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잘 맞는지 먼저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치고 모델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말로 가상의 환자에게 아트라를 투여했을 때 과연 해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를 평가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예측되는 농도를 봤더니 약물을 경구로 투여하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피부로 줬을 때에는 굉장히 적은 양만 전달이 된다라는 거, 이게 실제로 기형을 유발할 만큼의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을 이런 PBPK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까지는 계속 이런 약동학에 대한 약물의 농도에 대한 얘기만 진행을 했었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 약물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런 미분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QSP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QSP 역시 이번에 식약처에서 굉장히 크게 과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우리가 단순하게 혈압 조절과 관련하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혈압 조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고 실제로 2022년도에 혈압 조절과 관련된 이런 QSP 모델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연구는 없기는 하지만 아마 다들 성별차와 관련해서는 졸피뎀과 그리고 리카네맙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카네맙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사용을 해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서브그룹에서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DR-SB 값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여성에게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과연 성별차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문이 두 편이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이것이 우연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르카네맙에 대해서는 서브그룹 분석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지만 도나네밥에 대해서는 또 그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23년도에 발표가 된 연구인데 사실 르카네맙이라든지 도나네맙까지 포함된 연구는 아니고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아두카누맙이라든지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를 가지고 한번 QSP 모델을 만들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물들은 안티바디가 되겠고 브레인에 들어가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모노머라든지 올리고머라든지 아니면 플라크에 결합을 해서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약물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쪽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로 들어갔던 약물이 CSF랑 그리고 브레인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표로 들어있는 게 각각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들이 모노머에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 올리고머에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 그리고 플라크에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를 수학적인 값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다 데이터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들은 각각의 컴파트먼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값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값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고 제거가 되는 것에 대한 속도들을 나타낸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죠. 그래서 베이스가 빠르게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아밀로이드 베타의 모노머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는 물론 이 안티바디에 결합한 다음에 제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제거가 되는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 지금 왼쪽 편에는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모델 값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약물의 농도 값을 바탕으로 먼저 1차적으로는 혈액 중에서의 약물의 농도에 해당하는 모델이 잘 맞는지를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뭐 아두카누막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약물 농도가 이렇게 변한다. 이것도 우리가 약물의 농도를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밀로이드 베타를 가장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농도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플라즈마로 투여된 약물이 브레인이라든지 CSF로 넘어갔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예를 들어서 프리모노머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안티바디에 대한 특성들, 이 약물이 얼마나 CSF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지, 브레인으로 얼마나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값에 대한 모델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궁금했던 르카네맙이 과연 성별에 따라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화량에 대한 모델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별에 대한 인자들을 조금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되고 제거되는 과정에서 성별이 어느 정도 인자로서 관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약물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약물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하는 데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별차 개수를 반영하게 된다면은 성별에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화량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 값의 변하는 게 앞에서 임상시험에서 나타났던 CDR-SB 값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화량만 놓고 봤었지만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화량이 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도 인지 기능이 변화되는 정도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라인 값과 그리고 약물에 영향을 주는데 모두 다 이런 성별차들을 고려를 하면은 조금 더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르카네맙의 성별차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부분은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만 잘하면 되고 여기 어떻게 AI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계실 텐데 앞에서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생략적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직접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그런 매개값들이 있을 건데 아마도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매개 변수를 자동적으로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간에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인에서 얻어진 값을 환자로 좀 잘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선 연자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DNA, 뭐 RNA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리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생체 수준을 사실을 통합을 해줘야 합니다. 앞에서도 굉장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아마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이 논리지 그래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LLM의 좀 도움을 받으면 인과관계를 좀 잘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QSP도 사실 모델을 돌려보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아마도 조금 단순화시키는데 AI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단순한 모델화 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별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로 우리가 가상의 환자들을 만들면은 아마도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용량요법을 찾을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잘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뒤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센터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